오늘은 새로운 삼국지 탄생 5부 즉가동지 중반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조조와 유비가 하비성 공격에 절망에 빠진 여포는 아내 음씨와 함께 술로 우울한 마음을 달래며 자신의 얼굴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주석에 빠져서 상했다는 생각에서 자신이 술을 끊겠다며 금주령을 내렸으나 부하의 술 한 잔을 한 것을 매질로 다스렸습니다. 부하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했던 여포는 진궁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용력과 적토마만 믿고 있어 인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매질을 당한 부하들이 적토마를 훔쳐서 조조에게 바치자 조조는 싸움에서 자신감을 얻고 흐르지 않는 고인 강물을 타서 하비성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적토마를 잃어버린 여포는 시리에 빠져서 싸움에 지친 몸을 잠시 졸다가 송년과 위석의 배반으로 생포가 되어 조조에게 끌려갔습니다. 한순간에 여포와 수장 고순과 장료는 물론 진궁까지 생포가 되어 조조와 유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자 여포는 영웅의 기계는 없고 목숨을 구걸하는 초라한 필부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생포된 여포는 영웅을 욕되게 하는 법이 없다며 조조 보고 못 풀어달라고 애원하며 살려주면 성상을 위해 큰 공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생포된 진궁은 싸움에 져서 이렇게 된 것은 여포가 자신이 좋은 전략을 지는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서 사필기정이라며 어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당당히 죽여달라는 모사 진궁을 살려서 조조는 자신의 수하로 쓰려는 생각에 달려보았지만 두 주군을 섬길 수 없다며 죽이라고 했습니다. 진궁은 조조를 향해 효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영웅은 남의 부모를 해치지 않고 천하의 의진 정치를 하는 영웅은 다른 사람의 제사를 끊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말을 끝낸 진궁을 조조는 할 수 없이 당당히 죽이라고 소리치며 차명하고 난 후 목숨을 애걸하는 여포를 신문했습니다. 여포는 유비를 향해 군문에서 할로 창의 가운데를 맞춰서 살려주었으니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같이 잡혀서 왔던 부하 장로가 여포를 향해 영웅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연못구와 같은 비겁한 행동을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유비는 조조를 보고 의부정운과 동탁을 배신한 인물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을 죽먹듯이 하는 영웅은 몇 번이고 다시 배신하니 처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비의 청에 여포를 차명하고 난 후 또다시 유비는 하비성의 올바른 사람은 장료뿐이니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칼을 뽑아 죽으려는 장료를 유비의 청을 들은 조조는 장료를 특사로 내려 살려주었습니다. 여포를 완전 토벌한 조조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 진궁의 노모와 가족들을 데리고 허도로 해군하면서 진군의 노모와 처자를 복양하라고 했습니다. 허도에 돌아온 조조는 천자를 배알하는 자리에서 유비의 전공을 소상히 보고하면서 한실의 종친 것을 말했습니다. 천자는 적석에서 신하들에게 족보를 조사를 시켜 확인하자 헌재의
아저씨뻘이 된다고 하자 천자는 유비 보고 항숙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는 크게 기뻐하여 항숙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며 유비를 자장군 의성정으로 삼아 항숙으로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유비를 유항숙이라고 부르게 되자 신분이 급상승한 존재가 된 유비를 질투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순욱 등이 조조에게 앞으로 두려운 존재라며 못마땅하게 고자질했으나 조조는 자신이 장중에 있다고 가소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패도를 생각한 조조는 대신들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천왕인 현제를 모시고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제는 항숙인 유비와 가까워지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함께 사냥터를 가면서 여러 가지 다소를 나누었습니다. 유비 옆에는 언제나 간우와 장비가 그림자처럼 호위를 하며 따라오고 있는데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유비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여 자신도 모르게 사살을 뽑아서 도망가는 토끼를 맞춰버리자 현재는 명궁수라고 감탄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다시 언덕산을 오르는데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자 현재는 빠르게 화살을 날렸으나 사슴의 뿔을 스치고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당황한 현재는 두세 번 연달아 날렸으나 실패하자 현재는 옆에 있는 유비 보고 한번 쏘아보라고 했습니다. 유비는 천자가 못하는 것을 자신도 못한다고 사양을 하자 또다시 옆에 있는 조조 보고 화살을 내밀며 쏘라고 했습니다. 사양하지 않고 현재의 활과 화살을 받아진 조조는 사슴을 쫓아가서 단번에 맞춰버리자 사슴은 쓰러졌습니다. 멀리서 사냥몰이를 하던 군사들은 금빛 화살을 보고 천자가 쏜 줄 알고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모든 문무백관들과 군사들이 환호를 하는 가운데 방자한 태도로 조조는 자신이 사슴을 맞춘 것이라고 환호에 답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본 간우는 화가 나서 청룡도를 잡고 조조에게 공격하려고 다가갈 태세를 취하자 유비는 눈짓으로 만류를 했습니다. 단장지를 잡잡고 그릇을 깰 수 없듯이 혹시 천자가 다칠까봐 유비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분노를 참고 있는 간우를 뒤로 하고 유비는 조조를 보고 성상 같은 신궁은 천하에 없다고 칭찬을 하자 조조는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현재는 신하와 군사들 앞에서 이러한 조조의 경거망동한 행포에 언제나 바늘막 방석에 앉아있는 심정이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현재는 국정을 마음대로 하는 조조가 자신을 허수아비로 만들자 조칙을 헐스로 써서 역적 조조를 쳐서 조정을 보전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헐스로 조정의 대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조조를 제거하기 위한 충의 열사 10명의 동지를 규합하라는 헐스를 쓴 비밀조서를 옥대 속에 깨며 국구인 거기 장군인 동성을 불렀습니다. 공신각으로 나온 동성에게 현재는 의의를 벗어 옥대와 같이 하사하며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무렵 서랑태수 마등이 동성을 찾아와서 조조의 행포와 농간에 비분관계하여 울분을 토하자
동성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등은 탄식을 하며 일어서면서 살기를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무리들과는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자 동성은 마등의 충의를 알고 같이 조조를 처단하자는 약속을 죽더라도 지키자고 했습니다. 그 후 현재의 뜻을 전해받은 동성은 왕자복, 교의 충지, 마등 등과 함께 헐스의 이름을 적어 같이 이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세력이 미약하니 예주목인 유비를 합류시키자고 논의하면서 모두 찬성했지만 오성만은 조조의 사람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동성은 다른 10사람보다 유비 한 사람이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혼자 유비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유비는 동성이 조조의 첩자라는 생각에 망설이자 동성이 현재의 헐스의 의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가 내린 헐스의 밀조와 의명장을 보고 유비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장군 유비라고 의명서에 헐스를 썼습니다. 동성과 의명을 맺고부터는 유비는 조조의 의심을 살까봐 두려워 매일 공간 후원에 채소를 가꾸며 마음을 달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다 못한 간우와 장비는 씨 뿌리고 물 주고 김 메고 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즐거워하는 유비를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유비의 속 깊은 뜻을 모른 간우와 장비는 영웅의 허들의 일로 채소만 가꾸고 세월만 보낸다고 불평을 하면서 용이 우물 바닥에 웅크리고 있기만 하면 미꾸라지가 설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조조의 신복부와 허리와 장류가 찾아왔어 유비 보고 성상이 지금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언제나 유비의 동태만 감시하던 이들이 조조가 부른다는 소리에 동성과 업무한 것이 탄로난 것이 아닌가 급부터 났습니다. 조조 앞에 불려간 유비는 부른 연유를 물어보니 조조는 채소를 가꾸는 일에 취미를 붙였다기에 술 한잔 하자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유비는 크게 안심을 하여 마음을 놓고 성상 덕분에 나라가 이제 평정되어 재원에서 유유자적할 기회를 가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후원에는 이미 주안상이 마련되어 있어서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술을 주고받으며 취하도록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술이 근하하게 취할 무렵에 조조는 유비 보고 천하를 돌아다녔으니 당대의 영웅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유비는 마음속에 조조 자신을 말해주기를 바란 질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해남의 원술, 기주의 원소, 형주의 유포, 강동의 손책, 익주의 유장이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내며 조조는 웃으며 사람마다 결점을 말하며 영웅은 많은 경륜과 운기를 가지고 천지의 뜻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한참 후에 조조는 원술은 무덤 속에 마른 뼈이며 원소는 모사는 잘하나 결단력이 없고 유포는 헛된 명성뿐 알맹이가 없으며 손책은 아버지 이름 덕분에 세력을 유지하며 유장은 집이나 지키는 강아지라며 그 밖에는 모두 평범한 서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유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조는 천하를 다툴 영웅은 바로 둘이라면서 적어도 가슴에 큰 뜻을 품고 뛰어난 지모를 가진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유비는 때마침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소낙비가 쏟아지자 유비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라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한 유비는 허리를 굽혀 술잔을 주우며 천둥 소리가 무섭다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몰골을 본 조조는 비웃으며 마음속으로 유비는 영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유비는 심중의 생각을 조조에게 들키지 않게 의식적으로 취한 행동을 술 취한 조조는 알지 못하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유비는 허도에 있으면서 자신의 신분이 불안했던 것이 조조에게 벗어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조조와 유비의 연애 속에 사신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북에서 공손창이 원소와 싸우다가 패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손찬이 죽은 소식을 들은 유비는 통곡을 하며 공손찬은 자신의 은인이라며 복수를 해야 한다고 간곡히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더욱이 원수리가 형인 원소에게 옥새를 보내 천하를 호령하게 한다고 하며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조조에게 강한 의조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형제가 결탁하여 세력이 커지기 전에 군사만 빌려주면 서주를 통과하기 전에 원수를 잡아 성상께 바친다고 했습니다. 공손찬에 대한 원수도 같고 원소와 원수를 패망시킨다는 말에 조조는 자기 수와 장수 중령과 노소와 함께 군사를 5만 명을 주었습니다. 유비는 5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서주를 정벌하기 위한 출정을 전에 없이 서둘러 허도를 한급히 떠나서 조조의 속박에서 간신히 벗어나자 간호와 장비는 출정을 서두른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허도를 저축해 떠난 것은 허도에 있을 적에는 조롱 안에 갇힌 새와 같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은 신세로 이제는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새요 큰 바다를 항하는 고기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조의 의심을 받은 날이 죽는다는 생각을 했으나 위험지대인 허도를 벗어났으니 바다에 나온 물고기요 창공을 항해 하늘을 날아가는 새와 같이 영웅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허도를 유비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각가와 정국은 조조에게 달려와서 군사까지 함께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자 조조는 원수를 죽인다고 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봐서 유비를 죽이지 않고 더군다나 군사까지 주어 도망치게 했으니 용을 풀어 바다에 들어가게 하고 호랑이를 놓아주어 산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조조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여 후회하면서 허저를 불러 군사 500명을 주면서 유비를 급히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해군하라는 조조의 명령에도 자유의 몸이 되어버린 유비는 듣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한급히 서주로 항해했습니다. 서주에 도착한 유비는 미축과 손건의 한량을 받으면서 원소의 군사가 하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비는 한급히 원수를 잡기 위해 간호와 장교와 같이 서둘러서 원소의 적진 속으로 돌진하여 쳐들어갔습니다. 원소의 군사들의 선대에 선 기령이 나서면서 막아서서나 장교의
장팔 사모의 단숨에 목숨이 날아가서 땅에 목이 뒹굴었습니다. 선대에 나선 장수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목이 날아가자 원수의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산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쳤습니다. 간신히 도망친 원수는 군사들을 수습하니 겨우 1,000명 정도였으나 덕이 무더운 6월 염천더위와 양식이 부족한 탓에 군사들은 제각기 도망을 치자 조카 원문만이 남았습니다. 6월 염천의 원수의 최후는 조카의 부축으로 겨우 농가를 찾아 들어가서 타오르는 목을 죽이려고 꿀물을 달라고 했으나 농부는 비웃으며 오줌이나 받아 먹으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싸움에서 진 것도 뻔한데다가 농부에게 조롱을 당하고 나니 너무 분통이 터져서 고함을 치며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은 원수를 땅에 묻고 난 원유는 한급히 도망을 치다가 결국 서구에게 잡혀 몸속에 숨겨두었던 옥새를 빼앗겼습니다. 옥새를 가지고 서구는 조조에게 상을 받겠다는 심사로 허도로 가서 조조에게 바치자 옥새를 손에 받아진 조조는 황제가 된 기분이 되자 서구에게 후한상을 내리며 치하를 했습니다. 한편 유비는 5만 명의 군사만 서주에 남겨두고 조조의 신복인 주령과 노서의 두 장수만 돌려보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조조는 순욱의 계규에 따라 서주를 지키는 신복인 차주에게 밀명을 내려 유비를 죽이라고 했으나 모든 조조의 전략을 알아차린 유비는 오히려 차주를 죽이게 되자 조조와는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버린 조조가 분명히 서주를 치러 올 것을 예측한 유비가 걱정을 하자 진등이 나서 간언을 했습니다. 100만 대군을 보유한 원소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조조의 대군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신의 동생 원수를 죽인 나를 도와주겠냐고 유비가 말하자 원소와 아주 절친한 정현이라는 현인의 편지로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유비는 손권을 보내서 정현의 편지를 원소에게 전달하도록 했으나 처음에는 노발대발한 원소는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도와주기로 결심하여 출정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원소는 조조의 싸움에서 30만 대군과 뛰어난 모사와 장수들을 총동원하여 여양으로 항했습니다. 여양으로 항해 조조 또한 20만 대군으로 떠나면서 별도로 유대와 완충에게 5만 명의 군사를 주어 성산기를 앞세워 서주의 유비를 치도록 했습니다. 성산기만 보내자 모사 정욱은 궁금하여 조조에게 묻자 크게 웃으며 조조는 유대와 왕충으로 유비를 당할 수 없으니 내가 뒤에 있는 것처럼 하라는 지시하며 내가 있는 것처럼 해야 유비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동안에 원소를 치고 나서 서주를 공격하는 전술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조조의 전술에 감탄한 정욱은 가연 영웅다운 전술이라고 칭송을 하니 조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양진영인 조조와 원소는 서로 탐색만 하고 오랫동안 대치 상태가 지속되자 지루한 싸움에 조조는 허도를 돌아가며 조인과 우금에게 싸움을 맡겼습니다. 한편 서주의 유비는
조조의 승상기만 보고 싸움을 하지 않고 망설이자 진등이 나서 조조는 하복을 중히 여기므로 여기에 올 이유가 없으므로 단지 승상기 뿐이니 공격하자고 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인 유비가 싸움을 두려워하자 간우가 청룡도를 움켜잡고 적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달려들어오는 간우를 향해 왕충이 맞섰으나 불과 2번 싸우지 않았어 간우는 솔개가 병아리 채 가듯 낚아채어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포로가 된 왕충에게 유비가 지금 승상이 있는지 다그치게 묻자 조조는 원수와 싸우기 위해 없다고 솔직하게 왕충은 털어놓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유비는 결박한 왕충을 풀어주고 후하게 대접하여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옆에서 보고만 있던 장비가 나서며 유대를 사로잡아서 오겠다며 호언장담하며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을 걸었으나 사흘이 지나도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다 못한 장비는 술에 잔뜩 마시고 눈에 거슬리는 부하 한 명을 끌어내어 때리고 난 후 나무에 묶어 놓으면서 밤늦게 적진을 공격한다며 소리쳤습니다. 신복인 부하를 시켜 묶인 병사에게 가서 여기 있으면 내일 죽을 테니 풀어주며 도망가라고 시켰습니다. 죽게 될 상태에서 겨우 살아났다는 생각을 한 병사는 줄곧 도망치며 적진 속으로 들어간 후 매를 맞은 것이 분했던 병사는 오늘 밤 장비가 기습한다고 밀고를 했습니다. 계획적인 전술로 반간을 이용한 장비는 적진에 30명 정도 군사만 공격하게 하고 모든 군사들을 길목을 지키게 하자 일시에 사방에서 유대의 군사들이 적진 깊숙이 쳐들어왔습니다. 적군을 전지 깊숙이 유인한 장비의 군사들은 막아둔 물뚝을 터뜨린 듯 사방에서 쏟아지며 공격하여 순식간에 천하의 장수 유대를 사로잡았습니다. 싸움에서 성전한 장비가 서주로 돌아오자 유비와 간우는 기뻐하며 장비의 계교로 전공을 세웠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나자 유비는 적의 장수를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항춘과 유대를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유비는 절대로 성상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자 생포당한 자신들을 죽이지 않고 후한 대접을 한 후 돌려보내는 유비에게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모든 싸움이 순조롭게 끝나자 유비는 간우에게 합의성을, 송건과 밑쪽에는 서주를 맡기고 장비와 같이 소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도를 거점으로 한 조조는 많은 능력을 가진 부하들이 모여들자 그 세력은 천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대권을 움직일 수 있는 조조의 세력에 반해서 유비는 동성과 왕자복을 비롯한 많은 세력들이 힘을 결합하여 조조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세력 중에서 핵심인 동성이 병들어 자리에 눕자 현재는 당대의 명인인 길평을 보내 치료하게 했습니다. 병들어 누워 있으면서 동성은 정신없이 헛소리로 천하의 역적 조조라고 소리칠 정도로 저주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역적 조조를 처단할 방법을 두 사람이 논의하던 중에 길평은 조조가 두평을 앓는 고질병이 있어
자신을 부릴 때 독약을 써서 살해하자고 밀약을 했습니다. 저녁늦게 길평은 돌아가고 동성은 조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기에 기분이 좋아지자 정운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정운에 가득 찬 보른 달빛은 자신의 마음 가득히 희망을 안겨준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묘나무 그늘로 걸었습니다. 보름 달빛이 비치는 묘나무 그늘에 저 멀리서 젊은 두 남녀가 엉겨붙어 사랑 행위를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좀 더 가까이 호기심이 다가서서 바라본 동성은 두 남녀가 엉겨붙어 꿈틀대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에 넘은 시동 진경동의 품속에서 자신의 애집인 운영이가 한 덩어리가 되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같이 솟은 동성은 하인들을 시켜 두 남녀를 태형을 때린 후 애첩 운영은 후당에 감금하고 진경동은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진경동은 겨우 결박을 풀고 도망을 쳐서 조조에게 달려가서 동성에 대해 고자질을 했습니다. 갑자기 도망쳐온 동성의 종놈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자 동성과 길평이 두 사람이 조조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음모를 고자질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생각지 않는 진경동은 동성의 애첩을 농락하고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음모가 탄로날 것을 생각지도 못한 동성은 밤중에 달아난 진경동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 중편을 마치겠습니다.